김현정의 뉴스 쇼. 북미 회담을 판문점에서 개최하는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이야기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한 말입니다. 트럼프는요, 북미 회담의 시점도 애초 예상됐던 6월이 아니라 5월로 언급을 하더니 이번에는 미궁에 빠졌던 장소 문제도 판문점으로 언급을 해버리면서 뭔가 좀 더 빠르게 진척시키는 느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5월의 첫 아침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5월입니다만 이번 5월은 느낌이 사뭇 다르네요. 남북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들을 이행해야 하고요. 북미 정상회담 열어야 하고 한미 정상회담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에 발맞춰서 한중일, 한러, 북중, 남북미 회담까지 치열한 외교전이 5월에 펼쳐질 겁니다. 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방향 잃지 않고 운전대를 꽉 잡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향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요. 오늘 2부에서는요. 이 역사의 큰 흐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예, 첫 포인트 또 판문점 봐야겠어요. 네, 북미 담판장으로 떠오른 판문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북미 정상회담을 뭐 싱가포르에서 여냐, 몽골이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판문점이 급부상하고 있는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많은 나라가 회담 장소로 거론되는데 판문점 평화의 집이나 자유의 집이 더 대표성을 띠고 있지 않느냐. 근데 한번 물어보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어 기자들과 만나서는 판문점 개최에 대해서 아주 흥미롭게 생각한다면서 일이 잘 되면 제3국이 아닌 그곳에서 하는 게 엄청난 기념 행사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요. 예. 이게 아이디어 차원이다. 이렇게 단서를 달긴 했지만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까지 판문점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게 됐죠.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면요. 남북미 정상이 한자리에서 한반도 평화를 선언하는 그런 극적인 장면까지 기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리는 걸 보면서 트럼프 마음에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저기 괜찮구나. 굉장히 상징적이구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정상도 뭐 1시간이면 가는 거니까. 1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니까. 합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5월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달 안에 열리게 되는 겁니다. 네, 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부터는요 군사 분계선 일대 남북 간 적대 행위도 중지됩니다. 예. 남북 정상 간 합의에 따른 조치죠. 그 일환으로 대북 심리전 수단인 확성기 시설이 철거됩니다. 예. 또 전단 살포 중지도 그 판문점 선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부 민간 단체는 대북 전단 살포는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에서 논란도 있을 것 같네요. 아주 급물살 타고 있습니다. 그냥 확성기도 바로 내려버려요. 예. 이런 급물살이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5월을 지내야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다음 포인트 뭡니까? 네, 물벼락 갑질 조현민의 플래시 벼락입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오늘 10시에 소환이 됩니다. 네, 이른바 물벼락 갑질, 그 물벼락 갑질로 무리를 일으킨 조현민 씨가 경찰에 출석하는데 포토라인에서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게 됐네요. 그렇죠. 지난달 광고업체 팀장에게 고성을 지르는 가운데 뭐 물컵을 던졌다, 음료를 끼얹었다 논란을 일으켰죠. 경찰은 조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폭행 아니면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한편 조 씨는 무리를 일으키고도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아서 더 미운 털이 박혔거든요. 그런데 앞서 땅콩 회항 논란을 일으켰던 언니 그 조현아 씨가 사과를 만류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네요. 참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사과를 만류했다고 지금 알려진 조현아 씨는 결혼 8년 만에 이혼 소송을 당한 게 또 알려져서 화제가 되고 있더군요. 네. 마지막 포인트 하나만 더 보죠. 네, 오늘 노동절입니다. 예. 근데 이 시각 포털 검색어를 보니까 은행 휴무 이런 검색어가 오르더라고요. 은행이 문 열어요, 안 열어요? 예, 법정 공휴일이 아니어서 늘 혼란이 있거든요. 근데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은 업무를 하지 않고요. 반면 우체국이나 학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받지 않아서 정상 운영하고 공무원들도 출근합니다. 공무원은 출근하는데 사기업, 은행, 증권사 이런 데는 노는 거예요. 네네. 근로자니까. 그 병원도 대부분 정상 진료를 하는데 개인 병원의 경우에는
방문 전에 미리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학교들도요. 재량 휴업하는 곳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오늘 쉬는 곳이 많습니다. 여기까지 보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대한항공 조현민 전 전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합니다. 한편 이루재단 이명희 이사장의 갑질 의혹을 내사하고 있는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오랜만에 이 괴성 또 들으니까 또 저릿저릿하네요. 그 남북 정상회담 관련 인터뷰는요. 오늘 2부에서 좀 길게 준비를 해놓고 있고요. 일단 첫 순서는 오늘 소환되는 잠시 후 10시에 소환되는 대한항공 조현민 전 전무 관련된 인터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조현민 전 전무, 대한항공 일가 갑질 파문에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죠. 지금 이제 대한항공 일가에 대한 수사는 전방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폭력적인 갑질에 대한 경찰 조사는 물론이고 진에어 불법 등기 이사 의혹, 또 밀수 의혹, 관세 포탈 의혹 이런 것들이 다 조사의 대상입니다. 근데 지금도 각종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 제보들의 상당수는 바로 대한항공 전현직 직원들이 모인 SNS,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나오고 있답니다. 한 1,600여 명이 모였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 단체 카톡방에서는 촛불 집회까지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이 카톡방에 참여하고 계신 분 대한항공의 현직 기장이세요. 이규남 씨 연결을 해보죠. 이 기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현직이신데 이렇게 실명 인터뷰 괜찮으세요? 지금까지 여태 계속 이런 일들을 해와가지고 괜찮습니다. 그 단체 카톡방에도 물론 들어가 계시는 거고요. 예, 제가 주관하지 않지만은 들어가 있습니다. 예, 1,600명이나 된다고 들었어요. 처음 그 단톡방 특성상 한 방에 가입할 수 있는 인원이 1,000명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인원들이 교체되는 상태지만 현재 유지하고 있는 인원이 거의 2개의 방에 2,000명 가량 됩니다. 2개의 방에 그새 또 늘었군요. 한 2,000여 명 정도. 처음에는 어떻게 모이게 된 거예요? 그거는 관리자가 그 제보가 나오기 시작한 이후 여론들이 형성되면서 그게 공감대가 확산돼서 계속 확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관리자 한 분이 직원이에요. 이분이 이제 익명 채팅방을 하나 만들었고 거기에 뭔가 얘기하고 싶은 그러나 어디에 표출할 곳 없는 직원들이 3, 4, 5 모이면서 그게 어느새 2,000명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이상한 게 대한항공에는 이미 노조가 3개나 있습니다. 거기서 집회도 하고 이랬는데 그 노조 말고 따로 단톡방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활성화되는 이유는 뭔가요? 저도 놀랍습니다만은 사실 노조 3개가 있다 하지만은 그 노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봐야 되죠. 저희들이 집회하던 당시에 위원장이 직접 나와서 오히려 반대의 목소리, 사측익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세웠던 조합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직원들의 뜻과 반대되는 목소리, 사측과 가까운 목소리를 내는 그런 노조까지 있다 보니까 신뢰를 못 얻고 있다 이런 말씀. 예,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단체 카톡방에서는 노조 탈퇴하자, 노조가 주최하는 집회 보이콧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이없게도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신분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일반 노조의 경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사측인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노조를 탈퇴하는 사람이 회사에 저항하는 사람이 모습으로 비춰지는 어이없는 경우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일반 노조 같은 경우에? 예, 그렇습니다. 참 의외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노조의 집회가 힘을 못 받고 따로 촛불 집회를 이 카톡방, 단체 카톡방 중심으로 기획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렇네요. 한 명 한 명의 사원들이 각자의 마음속에 있던 분노들이 그냥 단지 SNS 상으로만 내기는 갑갑한 모양이고 이것들이 어떤 형태로든 실제로 그 사법 처리 과정까지 영향을 주고자 하는 마음들에서 그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새어나오는 얘기로는 어제 밤새 피켓 만드는 거 고민하고 몇 분이 모여가지고 이제 얘기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다 그럽니까? 목표는 분명하죠. 조양호 일가 퇴진인데 그 방법을 쉽고 그리고 다른 기업에서까지 확산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고자 하는 움직임에서 다양한 의견들과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가면 쓰고 하자. 가면도 그냥 가면 말고 2006년에 개봉됐던 영화죠. V4 벤데타.
거기에 등장했던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때 그 주인공이 가면을 쓰고 나왔어요. 그 가면 여러분 보시면 알 거예요. 이렇게 입술 웃고 있는 입술의 그 가면 그거를 쓰고 나가서 시위를 하자 이런 아이디어가 지금 나오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벤데터 가면이라 그래가지고 그 쓰는 목적이 뭐 두 가지인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합니다만은 한 가지는 아까 그 상징성, 저항에 대한 상징성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과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 그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기 위한 체증 활동이 대단히 뭐 노골적이고 거의 뭐 드러내놓고 합니다. 체증을 해요? 회사 사람들이 나와서? 예, 작년 저희들이 2년 동안 쟁의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라는 의미에서 대한항공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그런 문구가 들어있는 그 뭐 배너라고 하죠. 이거를 가방에 붙이고 다녔었거든요. 예, 그 과정 속에서 출국장 이런 데는 사실 그 일반인들이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아니죠. 예, 그런 자리에까지 사원들을 동원해서 다른 목적으로 방문 신청을 한 다음 거기서 사진을 촬영하는 현장들을 저희들이 몇 번 목격을 하고 직접 그 체증을 가지고 불이익을 주는 사례들을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가방에다가 그러니까 그 회사에 반대하는 스티커 붙이고 다닌 사람들 다 찍어가지고 불이익은 무슨 불이익이요? 예를 들면 우리 부기장 같은 경우들은 기장 승격을 제한을 했고요. 승진에 우리 교관 같은 경우는 바로 거의 뭐 일주일 저희들이 그거 시작을 한 지 뭐 한 달 이내에 해촉을 시켜버리고 그랬습니다. 강사들은 해촉, 기장은 부기장으로 뭐 강등도 우리 이규남 기장님도 잠깐 강등 되셨다가 지금 다시 기장 되신 거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벤데타 가면을 쓰고 우리 집회하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작게라도 집회하려면은 이 예산이 드는데 어떻게 뭐 돈은 십시일반 모아서 하세요? 직원들 심정은 그거 이상인 것 같은데요. 예. 그 관리자가 일단은 개인 사비를 들여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요? 이게 적지 않게 돈이 들 텐데. 예, 과거의 사례가 그 개인적으로 돈을 모으는 것 자체를 처벌이 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규상 직원들 상대로 돈 모금하거나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과거 사규에는 분명하게 그렇게 나와 있었고요. 지금도 그런 것들이 암암리에 적용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뭐 두려움이 결국은 우리 큰 움직임을 방해할 것 같아서 관리자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이렇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냥 내 적금 깨서 하겠다 지금 그분은 그런 얘기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 그 참여자들이 십시일반 내놓겠다고 계속 하는데도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뭔가 사실은 이제 뭐 회사에서 직원들이 자신의 노동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는 건데 문제가 있으면 그 비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근데 이렇게 마스크 써가면서 돈도 모금도 못하고 적금 개인이 깨가면서 하는 이 상황이 좀 희한하네. 이게 진짜 2018년에 대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가 생각하면. 뭐 참담하죠. 이거는 뭐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데요. 이거는 제가 만약에 그런 왕정 시대에 살아본 경험은 없지만, 왕정 시대에서도 이런 식으로 국민을 통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거는 국민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회사 내에서는 조양호 회장 일가가 하는 것이 곧 뭐 법이고 명령이었던 거죠. 왕정 시대란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여긴 엄연한 주식회사인데.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직원들이 공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오늘 조현민 전 전무, 조현민 씨를 피의자로 소환합니다. 일단 혐의는요. 조 전무가 광고대행사 직원한테 유리컵 던진 거, 그리고 유리컵에 든 매실음료를 참석자들에게 뿌렸다는 혐의, 폭력과 업무방해 혐의로 소환이 되는데 조현민 씨 측은 고의 아니었다 이런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어요. 이 고의 아니었다는 공식 입장에 대해서 카톡방 직원들 분위기는 어떤가요? 반응은? 반응을 구태여 말씀드릴 그런 분위기까지도 아닌 거죠. 너무나도 당연시되어 왔고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한 부분에 불과한데 그거에 대한 반응은 말로 그냥 표현할 필요가 없죠. 너무 당연한 일, 일상적인 일인데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뭐 언급할 가치도 없다. 예, 그렇게 봅니다.
조현민 전무뿐만 아니라 경찰은 조 전 전무의 어머니죠. 이명희 씨에 대해서도 내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충격적이었던 제보가 공사장 폭행 동영상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직원을 밀치고 서류를 내동댕이 치고 이 제보도 그 단톡방에서 제공된 거라면서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혹시 다른 사례들 또 나오는 게 있습니까? 사례라고 하면 사적인 전화를 가지고 정석기업이라는 기업 직원한테 업무 지시를 하는 사택에서 뭐가 이상이 발생했을 때 고장이 났을 때 수리를 지시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 답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잠깐만요. 그러니까 사택 조양호 회장 집에 수리가 필요한데 한진그룹 계열사 중에 정석기업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계열사한테 와서 우리 집 수리해달라. 그 직원한테 어떻게 뭐 전화를 한 겁니까? 뭐 문자를 친 겁니까? 뭘 한 겁니까? 뭐 제가 직접 들은 바로는 카톡으로 업무 지시를 했는데 응답이 늦었다는 이유로 저런 사람 제 눈에 보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해서 그분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고민하는 상담을 저한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톡에 응답 늦게 했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뭐 이제는 이 정도 들어가지고는 청취자들이 놀라지도 않으실 거예요. 그 정도로 믿기지 않는 갑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일가 중 처음으로 조현민 전 전무가 잠시 후에 검찰 출두합니다. 검찰에 출두하는 조 전 전무한테 오늘 뭐 직원을 대표하는 심정으로 한 말씀 하시겠어요? 조현민이 문제만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조현민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고요. 아버지인 회장 조양호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명희 씨가 대한항공에 어떠한 적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도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었고 세관 이런 통관 업무에까지 관여를 할 수 있었다는 거는 조양호라는 회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 조양호 회장이 없으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하. 이 일가의 이런 갑질을 불법을 다 묵인해준 조양호 회장이 책임져야 된다 이 말씀이세요? 네, 당연하죠. 어떤 식으로 책임져야 됩니까? 책임은 당연히 회장직에서 물러나면 물론 사법적인 처벌까지 받아야 되죠. 근데 조현민, 조현아가 문제의 딸들은 다 사퇴시키겠다고 사퇴시켰고요. 뭐 이러고 사과문까지 발표를 했는데 이 정도로는 안 되겠습니까? 본질이 그대로 있는데 그 밑에 꼬리를 친다 하여 본질이 사라지겠습니까? 조양호 회장의 퇴진이 이 오너리스크를 줄이는 길이고 그게 대한항공이 살 길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잠시 후에 이제 출두하게 될 조현민 전 전무한테도 한 말씀 하시겠어요? 예, 저 같은 직원이 한 명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솔직한 얘기를 하고 오리라고 기대는 안 합니다만은 그냥 있는 대로라도 얘기하고 오기를 기대할 뿐이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대한항공 직원들이요. 지금 익명 카톡방에 한 2,000명이 모여 있답니다. 그들이 촛불 집회를 기획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분 대한항공의 현직 기장이세요. 이규남 씨 연결해봤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판문점이 막 떠올라요. 판문점이.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도 판문점 한번 고민해보자 이러면서. 부러웠던 것 같아요. 부러웠던 것 같아요. 네, 판문점이 사는 모습 보고. 예, 군사분계선 한번 넘어보고 싶었던 걸까요? 자꾸 노벨이 떠올랐던 것 같은데요. 노벨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한 표. 네. 오늘 행간도 판문점에 관련된 이야기죠? 네, 국내 최대 보수단체가 어딜까요? 혹시 아세요? 자유총연맹 아니에요? 자유총연맹. 맞습니다. 회원수만 350만 명이 달하는데요. 350만 명이 됩니다. 통상 보수단체라고 하면 남북화의 상징이 된 판문점 선언을 좀 불편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었습니다. 환영한다, 적극 지지한다 이런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저도 어제 좀 놀랐어요. 이 보수의 본산 자유총연맹의 변신, 이 뉴스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자유예요. 자유한국당이 이 판문점 선언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와중에 자유총연맹은
대표적인 보수단체인데 칭찬을 했다 해서 어제 굉장히 화제가 됐죠. 언론들도 큰 관심 보이고. 뭐 관련 기사가 한 수십 개씩 쏟아지고 그랬는데요. 기사 제목 제가 몇 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최대 보수단체 자유총연맹 판문점 선언 적극 지지. 예. 자유총연맹 판문점 선언 환영. 북한 변화 신중히 지켜볼 것. 예. 자유총연맹 민족자주 원칙 확인. 뭐 이런 등등의 기사 들이 막 나왔습니다. 맞아요. 어제 박종환 자유총연맹 연맹 중앙회장, 예전에 총재라고 불렸었죠. 예. 중앙회장이 전국 시도지부 회장단 70여 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서 바로 이제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그렇죠. 심지어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을 위해 우리 자총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예. 이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는 말도 있지만 이 언론도 자유총연맹의 변신을 좀 굉장히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판문점 선언을 적극 지지한다고 성명까지 발표한 국내 최대 보수단체 자유총연맹. 이 뉴스의 행간 이면도 들여다봐야 됩니까? 네. 뭐가 있어요? 첫 번째 행간은 수박 겉핥기식 보도였다입니다. 뭐가요? 수박 껍데기 혀로 핥으면 수박맛 납니까? 안 나죠. 아무 맛도 안 나겠죠? 예. 수박맛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쪼개서 속살을 맛을 봐야 되겠죠? 물론이죠. 자총의 변신을 전한 언론 보도는 수박 겉만 핥는 보도였습니다. 그럼 속살은 따로 있었단 말씀이세요? 네. 자총이 남북 대화에 환영 입장을 발표한 게 이번이 처음일까요? 아닙니다. 2000년 6.15 공동성명 나왔을 때 그때도 환영성명 냈고요. 그래요. 2007년 14선언 나왔을 때도 환영성명 냈고 2013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 북측이 남북 당국 간 회담 제안했을 때 그리고 문재인 정부로 바뀌고 난 다음에 올 1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을 때도 지지성명 냈습니다. 보수단체가 그럼 왜 그럴까요? 바람이 오기 전에 풀이 먼저 눕는다는 말 있죠. 정부 지원금을 받는 관변단체거든요. 자총은 남북 대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입장을 늘 지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과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그 입장과 일치해왔던 거다. 맞습니다. 진보 보수 정권이 교체되면 태도를 또 돌변해서 6.15 공동선언 폐기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던 곳이기도 했었습니다. 지지했던 걸. 네. 그렇군요. 그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외롭다 못해 외톨이가 되고 있다입니다. 어디가 자총이요? 아니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요. 아하. 홍 대표 요즘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연일 혹평하는 얘기들 계속 하고 있잖아요. 어제는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판문점 선언에 들어가 있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또 거론하면서 한국 내 주사파들의 이념적 토대다 이런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민족자주라는 원칙하고 주사파를 굳이 연결시키는 이유가 뭔가. 이거는 7.4 남북 공동성명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기자가 그랬더니 공부 좀 똑바로 하고 오라고 오히려 호통을 치던데요.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도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조차도. 당내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국내 최대 보수단체 자총까지 우리 민족 운명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 원칙을 확인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어제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렇죠. 그럼 홍 대표는 보수 진보 양쪽에서 모두 포위되고 있는 외톨이 신세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청취자 이철희 님도 자유총연맹은 건강한 보수고 자한당은 이렇게 되면 이제 도태된 거꾸로 되게 되는 거죠. 보수 아니냐 이런 문자들 지금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진짜 외톨이가 되는 모양새. 마지막 행간은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5G 시대 벽돌폰 보는 느낌이다. 벽돌폰이요? 벽돌폰 아시죠? 알죠.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예전에 그 벽돌만큼 큰 휴대폰. 네. 자총의 전신은요.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반공단체예요. 근데 지금 남북 화해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정부 코드에만 맞추겠습니까? 그리고 남북 화해 시대를 준비하는 뭔가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통일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환영 입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제 소신껏 밀고 가자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정치적 중립성 지키고 제대로 이제 뭔가 변신해야 될 때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취자 전경배님 혹시 2부에 도울 선생님 나오시나요? 예, 나오십니다. 2부로 가죠.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참 숨가쁘게 돌아갑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우리가 운전대 꽉 잡아야 된다.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죠. 그 정도로 숨가쁘게 돌아가는 이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서 있는데
오늘 2부에서는요. 이 상황을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점검해 주실 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실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돌 김용옥 선생님의 해안으로 한번 이 시점을 점검해 보죠. 그리고 뉴스닥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뉴스닥에서도 남북 정상회담 얘기며 지방선거 얘기며 상한가 하한가에 올릴 내용들이 많은데요. 박용진 전역 박용진 두 패널은 어떤 사람들을 상한가 하한가로 꼽아왔을지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시죠.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입니다.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특히 오늘 노동절인데 근로자의 날인데 출근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으세요? 이분들 문자 보내주십시오. 오늘 우대해드리겠습니다. 출발하죠. 지난 금요일 남북정상회담 돌이켜보면요. 잠시 꿈꾸고 온 것 같은 예상치 못한 장면들이 하루 종일 눈앞에 펼쳐졌죠. 이제는 북미 정상회담 있을 거고요. 평화협정과 북미 수교 그리고 비핵화의 과정들이 차례차례 진행이 될 겁니다.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련의 역사들을 이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궁금해서요. 저희가 오랜만에 이분을 모셨습니다. 돌 김용옥 선생님 연결을 해보죠. 돌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입니다. 지난 금요일 선생님도 생중계 보셨습니까? 네네네. 하루 종일 봤습니다. 아침 9시 반부터 밤 9시 반까지. 보니까 한 12시간이 됐어요 정말. 예. 그 12시간을 지켜보신 소감이 일단 어떠셨어요? 우리나라가 이런 회담을 진행하는 것을 이렇게 심미적으로 즐겁게 이렇게 연출된 것이 제가 보기엔 유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판문점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너무도 멋있게 연출이 됐고 그 놀라운 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느꼈겠지만 김정은이라는 인간의 태도, 말솜씨라든가 그 인간적인 매너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거슬리는 게 없었고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무언가 인식의 변화가 왔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오히려 판문점이라는 좁은 제한된 장소에서 했기 때문에 더 즐겁고 더 놀라운 연출이 벌어졌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네. 모든 사람들이, 세계인들이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이 중계를 했을 때 정치적인 논리 이외의 상당한 호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감성적인 호감까지. 예, 감성적인 호감.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사실은 깔려있는 가장 기초적인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 그 인격적인 깊이가 민족의 대의를 향한 열망이 우러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에 관련된 세계 지도자들, 트럼프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를 낮추면서 그 성과를 안겨주는 듯한 그런 포용적 자세가 김정은을 감복시켰고 세계인들을 감복시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우리 대통령의 진정성이 김정은을 감복, 세계인을 감복. 그러면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진정성 있게 접근한다고 해도 상대편이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벽이면 이게 소용이 없는 건데 김정은이라는 인물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옛날부터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등장할 때부터 좀 연구를 해왔어요. 그러셨어요. 그 유학 과정이라든가 쭉 보면서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가 스위스의 베른에서 학교를 당긴 교장 선생님의 말씀도 이 사람은 우리가 그냥 대사관 관원의 아들로만 알았지 전혀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고 튄 적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하여튼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고 여태까지 핵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도 상당히 우리가 공포스럽고 상당히 무질서하고 자기 마음대로 내질러대는 인간인 것처럼 우리가 오판을 해왔는데, 사실은 이 북한은 자기의 존재감이라든가 원하는 협상 카드를 만들어낼 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핵이라는 걸 무리하게 개발을 했고 그리고 핵이라는 걸 활용해서 지금 이러한 평화 국면을 만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의도된 것이었지 전쟁광의 소치는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 사실 제가 질문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뭐냐면 아니 북한이, 김정은이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한순간에 변할 수 있느냐라는 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대체로 느끼는 궁금증입니다. 네네. 지난해까지만 해도 뭐 전쟁을 하겠다, 핵을 어떻게 하겠다,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을 두고 병든 강아지가 정신병자라고 지칭을 했을 만큼 그렇게 행동을 하던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우리가 보는 모습은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한반도에선 더 이상 전쟁이 없게 하겠다. 또 내가 왜 우리 체제만 보장된다면 핵을 가지고 어렵게 살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한테 농담을 건네고 너무 다르단 말입니다. 네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할 수가 있는가? 저는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지금 그 답을 조금 주신 것 같아요. 핵이라고 하는 문제가 북한으로서는 오늘의 당당한 모습을 세계에다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예산이 그나마 적게 드는 싼 방법이었어요. 체제 보장을 미국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한 카드 중에 그나마 제일 싼 게 핵이라고 판단했을 거다, 김정은은.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여태까지 우리가 남북한의 문제에 있어서 진정성 있게 문제를 풀어갔다면 이 핵 문제까지 안 왔죠. 안 왔을 텐데. 안 왔어요. 북한이 핵을 개발하도록 독려했어요. 오히려 이 서방 세계들이 독려해온 거예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는 북한은 그나마 이것을 완성하는 것밖에는 주어진 카드가 없었고 그러나 그 카드를 평화 국면을 위해서 전적으로 써야겠다는 판단을 내리기까지 김정은이라는 사람은 국내 정치를 운영해왔다는 거죠. 이 사람이 정치적인 사고, 정치공학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오늘날 내려온 게 국방위원장의 자격으로 내려온 게 아닙니다. 국무위원장으로 온 겁니다. 맞아요. 국무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국무위원장이라는 거는 정상적 국가 행정체제의 수반으로 온 거예요. 그렇죠. 왜 김정일은 국방위원장이었냐 하면은 그것은 선군 정치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군이 먼저다. 군이 먼저다. 그런데 그 선군 정치의 모든 폐해를 그동안 상당히 완화시키고 바꿨어요. 체제를. 김정은 위원장이. 그래서 군을 잘 다독거리고 설득시켜 왔어요. 그 과정에서 뭐 숙청도 있고 사실은 뭐 피바람도 좀 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다스리는 과정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분은 상당히 리버럴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김정은 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일을 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이고 어떻게 했든 김정은이라는 사람은 이 한반도의 국면을 전쟁 체제에서 평화의 패러다임으로 바꿔야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일련의 사태를 진행시켜 왔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라는 사람은 이 도올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정상적인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인간이다. 다만 지금까지 작년에 보였던 전쟁광 같은 행동들은 핵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대화를 해내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토릭일 뿐이죠. 레토릭이다. 그럼 일각에서 아니 저 사람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시원시원하고 뭐 이렇게 인간적인 사람 같지만 고모부도 죽인 사람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라는 체제의 특수성을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김정은의 스케줄대로 가는 것에 고모부가 방해가 되는 인물이었다면 고모부 차원이 아닌 어떤 정치인의 차원으로 청산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 잔인한 수법이었더라 하더라도 이 말씀이신 거고. 자, 그렇다면 만약 김정일이나 김일성, 그러니까 아버지나 할아버지였다면 핵 개발을 지금 멈춰야 할 텐데 멈추지 않고 더 달릴 수도 있었을 텐데 김정은은 멈춰야 될 때라고 판단했다. 이 부분을 높이 사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럴 만큼
국제적인 정치 감각이 있는 사람이죠. 알겠습니다. 네.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결국 네. 도올 선생님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선언한 한반도의 비핵화, 완전한 네. 비핵화, 이번에는 허언이 아닐 거라고 믿으시네요. 왜냐하면은 북한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뭐니 해도 경제 문제고 예. 군사적인 이러한 과시라는 것은 단단한 경제적인 그 밑받침이 없이는 예. 한계는 뻔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그 악의 축에 가둠으로써 이 세계 냉전 질서에서 더 빼낼 수 있는 콩고물을 그냥 최대한 빼먹으려는 서방 세계의 전략들이 이 북한을 불행하게 만들어 왔던 것이지 이제는 이거를 청산할 때가 됐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총체적인 인식의 변화, 뉴 오더, 새로운 질서가 온 것이고 그러니까 이 모든 사태를 봐왔던 이 전체적인 생각들을 바꿔야 됩니다. 전체적인 생각들을 바꿀 때가 됐다. 북한도 지금 바꿨고 우리도 바꿔야 하고 이번에만큼은 이 한반도의 비핵화가 허언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네. 근데 홍준표 대표는 이런 얘기합니다. 8번 속고도 9번째 뭘 믿고 정상회담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3번째 속으면 그 속은 사람이 공범이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홍준표 같은 분이 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 또 고맙기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같은 분들이 예. 그렇게 터무니없는 말씀을 계속 해주셔야 우리 민족의 이 평화 패러다임이 제기를 가는데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태극기 부대에도 감사하고 예. 홍준표 대표님한테도 아주 감사해요. 그리고 예. 사랑스러운 고대 후배예요. 후배. 예. 제가 웃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반어적으로 표현을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당황을 했는데. 반어적인 게 아니라 그건 정어예요. 반어가 아니고 정어고. 예. 그야말로 고려의 가치가 없는. 더군다나 일본 방송에다 대놓고 예. 종북 세력만 좋아하지 뭐 다 반대한다. 일부 좌파 세력만 지지하는 남북 정상회담이다라는 얘기를 아사히 TV와 인터뷰에서 했죠. 아사히 TV와. 그러니까 그런 자세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진지하게 논의할 대상이 못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홍 대표 얘기는 그거예요. 2005년에 9.19 성명 봐라. 또 2007년에 14 공동선언 봐라. 그때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약속 철석같이 해놓고 다 안 지켰는데 이번에는 도대체 뭘 믿고 성공했다라고 하는 거냐. 이거 위장 평화쇼다. 이런 얘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북한이 성실하게 우리가 납득할 만한 방식으로 이행하느냐. 예. 요것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해야죠. 보고 해도 늦지 않다. 늦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게 정도죠. 전 세계인들이 이 화약고는 없애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하. 이 분위기를 우리가 확실하게 활용해야 됩니다. 예. 이것은 이미 닉슨 독트린 이후 월남 전의 처리 이후 미중 관계가 개선되면서 이미 시작된 프로세스고 전체적인 역사적 과정에서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남북한이 같이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한이야말로 지금 막다른 골목에 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의 기업도 그렇죠. 그야말로 몇 개의 기업만 설치면서 골목 상권 싹 장악해버리고 지금 모든 직장이 다 없어지고 있는 판인데 취직하기 어렵고 이런 상황을 뭘로 극복하시겠습니까? 북한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막다른 골목에 왔다. 지금 변화해야 될 때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당장 1, 2년 안에 펼쳐진 일이 아니라 혹은 10년 내에 펼쳐진 일이 아니라 닉슨 독트린 그때부터 시작된 미중 관계의 개선이 큰 그림 안에서 지금 마지막 종착점까지 왔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련의 사태들이 그 과정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보신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군요. 뭐냐면 정신 못 차리면 이 전진하고 있는 이 대세에 전부 처질 뿐이에요. 여기서 더 이상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거를 긍정적으로 밀고 가냐. 미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자세, 네. 된다는 자세를 가지고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가야만 한다라는 지금 조언을 그렇죠. 하셨어요. 네. 이 과정에서 지레 또 속으면 우리 공범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 이거는 방해가 될 뿐이다. 역사에 죄 짓는 거라고 보세요? 7.4 공동성명 이래 예. 우리에게 많은 공동성명이 있어 왔지만 예. 이것을 우리가 배반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그만큼 진지한 노력을 그 상황에서 조금씩 해나가면서 역사를 미뤄온 겁니다. 이 정말 국민들의 열망에 의해서 그들은 이걸 가지고 뭐 유일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활용했다고 한들 거기에는 국민들의 열망이 담겨져서 조금씩 미뤄서 여기까지 온 것이고 거의 종착역에서 우리는 촛불혁명으로 나타났고 예. 그 촛불혁명에서 만들어진 문재인이라는 인격의 정당성과 그 평화를 갈망하는 지향성이 전 국민의 갈망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점에 온 것이고 그 진정성을 김정은은 이해를 했고 아하. 이제는 더 이상 전 세계 열강에 우리가 끌려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우리 역사를 우리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야겠다. 사실은 조금씩 우리는 계속 발전해 온 거다. 속지 않았어요. 속은 게 아니다. 그거 말씀 좋네요. 자, 남북정상회담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제 북미회담이 3, 4주 안에 열립니다. 북미회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남북정상회담은 추상적인 선언이었다면 북미회담은 구체적으로 뭐가 나와야 돼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은 트럼프라는 인물은 예. 미국 역사에서 보면 완벽한 돌연변입니다. 좌충우돌이고 기존의 미국 대통령의 스타일하고는 완전히 다른 돌연변이에요. 그렇죠. 그 돌연변이 때문에 예. 우리 민족에게는 기회가 왔다. 전 처음부터 당선될 적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예. 뭐 기라성 같은 이스태블리시먼트의 참 멋있는 신사들 제가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인간들은 예. 진실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아주 우월권이라고 하는 철저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절대 기존의 질서의 변화를 꾀하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트럼프 하면은 자기 실리만 챙기는 장사치, 사업가 그런 얘기들 하는데 자기 실리만 챙기는 사람이 그 신사들 미국의 뭐 기존의 백인 신사들보다 더 나을 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결국은 대통령이 된 것은 예. 트럼프의 승리가 아니라 여태까지 우리가 위대한 미국이라고 생각해 왔던 그 위대함의 몰락이에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최초로 인류사에 드러난 거예요. 더 이상 미국이 빅 브라더로서 예. 이 세계를 지배할 수 없다고 하는 현실을 예. 트럼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와, 이거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네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뽑히는 순간 미국의 뭐랄까요 패권주의는 이미 수그러든 거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오히려 북한과 얘기할 수 있고 뭔가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새로 써야죠. 그리고 트럼프는 그 사람 나름대로의 전략과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거기에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활용하여 남북의 평화를 구현하는 이 절호의 찬스로 그를 활용해야 하고 과정에서 우리가 미국에게 또다시 프라이드를 심어주고 그래서 트럼프를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3자 수상 뭐 이런 거 가능할까요? 양보해도 상관없고 예. 트럼프 혼자만 받아도 좋고 트럼프가 김정은과 같이 예. 이렇게 받을 수 있다면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누가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린 안 받아도 좋으니 한반도 문제 잘만 풀렸으면 좋겠다 이 말씀. 그렇죠. 트럼프한테 노벨상 줘서 저 트럼프가 더 기분 좋게 혹은 김정은한테 줘서 더 기분 좋게 이 평화의 프로세스를 이어간다면 얼마든지 2번, 3번 줄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매진할 때 우리는 전 세계의 비핵화를 요구할 수 있는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계적인 비전을 우리 민족이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미국도 소련도 중국도 니들 다 핵 없애라. 궁극적으로는 이렇게까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오늘 당면한 이 과제 상황이 인류 전체의 운명이 달린 중대한 하나의 역사의 고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께서 인지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지네요. 우리 한 1년쯤 뒤에는 평양에서 공개방송 한번 하죠, 선생님 같이. 네네네. 같이 가실 거죠? 네네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예, 돌 김영옥 선생님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돌 선생님 말씀이 다수 국민들 의견입니다. 속이 다 시원합니다. 유형구님 말씀하셨고 3841님은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한반도의 평화 주체는 우리가 돼야 된다. 대한민국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매우 기쁘다 하셨어요. 오선아님은 아침 식탁에서 라디오 틀어놓고 듣고 있다가 빵 터졌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터지셨어요, 오선아님? 문흥남님은 이제 북한의 인권도 우리가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예, 이런 말씀 덧붙여 주셨고, 아유, 오늘 노동절인데 출근하는 분들 왜 이렇게 많으세요? 9835님, 국민의 안전을 위해 출근합니다 하셔서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119 구급대원이시래요. 고맙습니다. 0384님 주민센터에 근무하러 갑니다. 아쉽지만 휴일을 이용해서 업무 보시러 오는 분들 생각해야지요. 이런 공무원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 정하경님, 박상우님, 김승남님의 많은 분들이 오늘 평소보다 조금 덜 들어오는데 문자가 그래도 한 60, 70% 정도는 들어오는 것 같아요. 평소 수준에. 예.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의 패널 나오셨어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구 을구 지역구 국회의원 박용진입니다. 아니 지역구 경기가 안 좋은가 봐요. 인사 말을 왜 바꾸신 거예요, 갑자기? 중요해요. 너 도대체 어디 사니? 뭐 이런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자꾸. 다시 한 번만 더 어디시라고요? 서울 강북구 을구입니다. 강북구에 이제 을구. 을지역구. 네. 을지역구에 박용진. 거기는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한 지역으로 삼각산동, 삼양동, 송중동, 송천동, 번삼동, 미아동. 오늘 홍보 톡톡히 하시네요. 전유옥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북정상회담 잘 보셨죠? 네. 지켜봤죠. 네. 베스트 컷 하나를 꼽는다면 어느 장면? 전 작가님. 저는 김정은이 이 방명록에다가 서명하는 그 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쭉 그 중계를 지켜봤으니까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렸잖아요. 이렇게 쓰는 거에 비하면. 그래서 아니 얼마나 긴 문장을 쓸까 하는데 의외로 이제 두 문장에 불과했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이거를 굉장히 이미 연습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치밀한 인물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역사라고 하지만 북한에서는 멱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식으로 역사라고 쓰지만은 거기서 27에서 7자를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1하고 7을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7에다가 이렇게 가로로 줄을 찍어요. 그러니까 그는 완전히 스위스 유학파의 또 이 흔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7자하고 다르네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안 쓰잖아요. 안 쓰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캐파시티가 프린티지가 굉장히 넓은 인물이라도 볼 수 있고 그러나 매우 치밀하고 냉철하고 그다음에 이번 회담을 정말 김정은의 어떤 정치적인 생명, 북한에서의 생명을 위해서 또는 한 가장으로서의 생명을 위해서 많이 준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어제 조명균 통일부 장관 출연하셨어요. 똑같은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시원한데 굉장히 시원시원하면서도 꼼꼼하다. 치밀하다. 저는 그래서 거의 소설 쓰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딱 두 줄이더라고요. 네. 거기가 인상적이셨다. 네. 박용진 의원님은 베스트 컷 제일 인상적인. 저는 약간 엉뚱한데요. 꽝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꽝 우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 도보다리 산책할 때 그게 꽝이었어요? 아니 막 짹짹짹짹 소리가 들렸는데 저는 갑자기 보고 있는데 그 꽝 우는 소리가 진짜 꽝 하고 울어요. 꽝꽝 이런 소리가 나요. 꽝은 꽝하고 웁니까? 네, 그 수컷 장기가 짝지을 때쯤에서 이 봄 때 그래요. 한번 울어보세요. 그 꽝 그래요. 진짜로. 그래서 저의 사는 동네가 바로 뒤에가 북한산인데 그 둘레길을 걷다 보면 꽝꽝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알아들으셨구나. 평소에 들으시니까. 아니 그래서 그 무슨 느낌이었냐면 뭐야 저기. 온 세계가 지금 숨죽이고 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막 귀를 탁탁 기울이고 있는데 새소리와 꽝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느낌이 묘하더라고요. 와, 저런 삭막한 판문점에도 꽝도 살고 있구나. 새소리가 있는 곳이구나. 맞아요. 저기에 이제 남북의 정상들이 만나서 뭐라고 둘이서 밀담을 나누는데 멱살 잡거나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서로 평화롭게 조곤조곤 대화가 가능한 거구나. 어느 정상이 단둘이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대화가 다른데, 언어가 다른데. 맞아요. 같은 민족이니까. 통역 없이 단둘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느닷없는 꽝 소리. 야, 두 분이 뽑은 베스트컷 굉장히 특이하네요. 다른 분들은 대부분 군사분계선 넘나드는 거 뭐 이런 거 대부분 말씀하셨는데 역시 아주 특별한 시각을 갖고 계신 두 분과 함께 특별한 진짜 뉴스다. 박용진 의원은 특별한 것 같아요. 특별하고 꽝 소리를 들으시. 자, 이 두 분과 함께 상한가부터 가보겠습니다. 아마 상한가도 정상회담에서 멀리 가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전유옥 작가님. 저는 그 정용진 안보실장을 상한가로 꼽았습니다. 정의용 안보실장. 참 정의용. 박용진. 네네네. 제가 지금 너무나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저한테 집중하지 마세요. 제가 원래 남자한테 집중을 잘해요. 정의용 안보실장 상한가. 박용진 의원의 상한가 누굽니까? 저는 꽝 울던 그곳 판문점. 네. 아니 근데 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세요. 맨날 그 사건 뭐 이런 장소 이런데 저처럼 사람 뭐 젊은 남자 뭐 이런 데 관심을 가져보세요. 근데 오늘은 판문점을 꼽아오신 게 아주 제대로 꼽아오셨어요. 사실은 어제 정하셨잖아요. 어제 정하셨을 때만 해도 트럼프가 맞아요. 트윗 날리기 전이었어요. 트윗 날리기 전이었는데 그 사이에 트윗을 날렸어요. 북미 회담도 판문점 어떻겠느냐. 맞아요. 고민해보자. 제대로 잡아오셨어요. 판문점. 맞아요. 진짜 칭찬합니다. 제대로 해안이 있으셨는데 저는 이제 판문점 하면 사실은 그동안의 이미지가 우중충함. 도끼 만행 사건. 도끼 만행 사건. 맞아요. 가건물, 무채색 가건물. 군인들은 아무 표정 없고. 이번에 완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오총영 씨의 귀순 사건. 총 갈겨버리고 거기 가서 사람 겨우 빼오고 이런 살벌한 지역. 또 아까 말씀드린 도끼 만행 사건도 있었던. 근데 이 판문점이 그 평화 대박의 상징으로 거듭날 것 같다. 이런 느낌이라서 상한가를 정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로도 물망에 올라서 느낌이 뭐냐면요. 우리 포츠담 선언, 얄타 회담, 카이로 선언, 뭐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카이로는 대충 어디쯤 있는 줄 알지만, 알죠. 포츠담, 얄타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거든요. 교과서에 다시. 저는 아마 우리 전 세계 어린이들이, 전 세계인들이 이번 북미 회담의 장소로 판문점이 또 된다 그러면 이제 판문점 선언, 판문점 정상회담 이거를 역사에서 배울 거라고 봐요. 세계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전환점의 장소가 바로 이 판문점이 될 것 같아서요. 판문점은 이제 포츠담 얄타처럼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상징 지역으로 역사에 남을 거다. 이 생각이 듭니다. 진짜 잠깐 이제 제가 상식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얄타는 구소련의 흑해 연안의 지역이고요. 포츠담은 독일 베를린 근처. 아니 그래서 우리 윤우덕 의원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판문점이라 하지 말고 파주 선언이라고 해라. 왜냐하면 파주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소지까지 맨날 불러가면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포츠담이 브란덴부르크 주에 있다는데요. 그 주에 있다고 브란덴부르크 주 선언 이렇게 안 하거든요. 아니 정말 똘똘한 어린이에요. 박용진 어린이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윤우덕 의원님도 서운하시더라도 파주 시민들도 서운하시더라도 이거 어쩔 수 없어. 윤우덕 의원님 이해해 주세요. 파주가 지역구죠. 그래요. 판문점 선언 당연히 판문점 상한가 줄 법합니다. 전유옥 작가님의 상한가는
정의용 안보실장. 사실은 네. 뭐 정의용 안보실장 외에도 주역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왜 정의용 안보실장을 콕 찍으셨습니까? 정의용 안보실장을 콕 찍은 이유는 저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넘어서는 성과를 올린 인물들의 참 그 흥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할 것 같은 사람이 잘한 거 말고. 네. 예상 밖으로 더 잘한 사람. 근데 뭐 이분이 능력이 결코 모자란 분이 아니라 처음에 워낙에 이제 통상 전문가로서 OECD 대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북핵 전문가가 없는데 어떻게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문제 있다. 청와대 라인이 맞아요. 이랬는데 그것을 굉장히 보기 좋게 아주 넘어서면서 멋진 모습을 보여줬고요. 제가 이제 이분하고 이제 같이 이 국회에 있을 때 이제 출장도 가보고 그러는데 전 굉장히 감동했던 인물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정말 사심이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서 일만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단장으로 갔던 분이 좀 사심이 많은 분이었어요. 그랬는데 아니 뭐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가게 되면은 뭐 사람들이 뭐 국회의원들이 호화 대접 받는다 하는데 그냥 일비를 주면 그거 갖고 이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쓰는데 그 단장님이 일비를 안 준 거예요. 우리한테. 아까 그분. 그러니까 정말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커피숍을 갔는데 거기 이제 스위스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아메리카노도 있고 라떼도 있는데 라떼가 먹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서 제가 그냥 아니 진짜 디테일이죠.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아메리카노 먹죠 의원님 그랬더니 정영 그 실장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라떼 사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그럼 의원님도 라떼가 드시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일화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정말 그분을 그 단정을 돋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영어로 모든 대본을 다 밤새워서 쓰고 그런데 정말 우리는 일비를 끝내 못 받고 왔어요. 네. 그건 당연히 우리 몫인데도 그만큼 이제 국회 안에서도 별별 일이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단 한마디의 불평도 안 하고 저는 불평을 했죠. 아니 그 일비는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계속 라떼에 집착하시군요. 근데 정말 그런 모습에 저도 많이 배웠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이분이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아주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저보고. 네. 그래도 카드는 전혀 갖고 왔으니까 스위스는 여자 스타킹이 굉장히 유명하니까 스타킹 몇 개는 사갖고 가요. 그리고 이제 시계가 아니고요? 네, 스타킹. 그래요? 네. 그리고 그 시계를 어떻게 사요? 돈도 없고 일비도 없는데 스타킹이라도 사라. 네.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제 열린우리당하고 이제 우리 한나라당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달랐잖아요. 근데 같은 상임위에서 있는데 이제 열린우리당은 이념과 가치에 집착해 있고 또 이 한나라당은 이제 존속에 집착해 있는데 이 와중에 이분이 거기서 뭐라 그냥 우리 부부 동반 그 노래방 모임을 하죠 이런 거니까 다들 딱 해가지고 여야가 함께 하자. 네, 그러니까 그만큼 순수한 데가 있고 아주 좋은 분이에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이분한테 놀란 것은 이 북미를 통해 가지고 연결시키는 어떤 밑밥과 바탕을 깔아줬다는 거. 이게 없었다면 사실 이번 회담을 우리 국민들이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고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었죠. 그런 점에서 이분의 그 사심 없고 헌신적인 그리고 기대를 딱 없는 그런 정치력이 돋보였다 이렇게 기대를 봅니다. 뛰어넘는. 그러니까 안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통상 전문가, 외교 전문가인데 이 사람 안보실장 괜찮겠냐 사실 우려 되게 많았거든요. 처음에 그랬죠. 야당에서 반대도 했고.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미국을 어떻게 설득해야 되는지, 북한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중국을 어떻게 설득해야 되는지를 아는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분은 미국인들을 어떻게 미국인들에게 말을 해야 되나, 특히 서양인들에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걸 아주 잘 알고 있는 분. 알겠습니다. 상한가 줄 법하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그럼 얘기가 나온 김에 아까 우리가 베스트 컷은 두 분 말씀하셨는데 인상적인 인물, 이번에 정상회담에 등장한 인물들 조금 나온 인물부터 많이 나온 인물까지 많은데 어떤 인물이 인상적이셨어요? 베스트 인물 박용진 의원님. 저는 뭐 피해갈 수 없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에요. 역시. 일단 처음에 넘어온다. 쫙 경호원들이 관리들이 넘어와요. 근데 숨을 너무 헐떡거려요. 땀도 흘려요. 그래서 건강 상태가 안 좋구나 이런 생각도 이제 딱 보이고 이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읽히더라고요. 총 집중을 해서 보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뜻밖으로 우리 대통령에게 지금 당장 넘어갔다 가시죠라고 하는 그런 여유도 있고 또 그날 하루 종일 그 엄청 긴장됐을 텐데 그 전체적으로 아마 한국전쟁 이후에 북의 지도자가 남쪽으로 그 몇백 미터지만 내려온 게 처음이거든요. 처음이죠. 그거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위축되고 이랬을 텐데
이러저러한 그 다른 면모를 보여준 거예요. 여유가 있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84년생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예전에요. 우리가 김정일 이제 국방위원장에 대해서 그렇게 막 손가락질하고 저 나쁜 놈 저 버마 아웅산 테러의 주범 이거였는데 그 사람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다른 면모를 보이고 그때도 놀랐죠. 대통령님 덕분에 제가 운동자에서 해방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보이는구나. 이게 남북이 서로 멀리하고 있으면 아주 악마화되는데 서로가 이렇게 서로 만나니까 원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면모도 보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 하여튼 만나야 돼요. 스킨십이 있어야 돼요.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 이 말이 정말 이게 허투루 나온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자꾸 만나야 돼요. 우리. 만날 필요가 있어요. 만나야 됩니다. 애인 사이도 만나야 가까워지고 안 보면 멀어지는 거죠. 그런가요? 예. 모르셨어요? 몰랐던 것처럼. 전유옥 작가님의 베스트 인물은 정의용 안보실장. 아니요, 저는 이번에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또 봤던 것이 이제 김정숙 여사하고 그다음에 이설주였어요. 두 영부인. 네, 근데 부인을 보면 남편의 레벨이 나오죠. 근데 이설주의 경우는 경호원을 당황시킬 정도로 오른쪽으로 내리지 않고 거기에 이제 김정은이 내렸기 때문에 이 말하자면 왼쪽으로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존엄의 뭐 이걸 밟으면 안 된다. 이래서 물론 굉장히 뭐 남편이라고 칭은 했지만 남편께서는 사실은 그거는 어법에 맞지 않거든요. 자기 남편을 그렇게 깨서는 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정상적인 부부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러나 이설주도 역시 우리의 김정숙 여사한테는 족탈불급이었던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굉장히 화나고 그다음에 뭐 그런 자리에 가서도 조금 더 이제 긴장하는 거 없이 김정숙 여사. 정말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할 때 그렇게 적극적인 리액션을 보여주는 이제 부인과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남과 북의 정말 자유의 온도차라고 할까 그다음에 부부 관계의 평등이라고 할까 이런 거를 통해서 한번 굉장히 흥미있게 봤어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네. 두 인물을 꼽아주셨고 자 하한가 가보겠습니다. 하한가 박용진 의원님 하한가 한국당 천막농성인데요. 한국당. 아까 자꾸 사람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홍준표 대표인데 한국당 천막농성. 자 전유옥 작가님 하한가. 저는 요즘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은수미 후보. 지금 후보. 성남시장 후보입니다. 네. 자, 그럼 한국당 천만 농성은 또 이것도 정상회담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아서. 그거랑 조금 다르게 시작을 했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정당가에서 늘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단식 농성과 그 천막 농성은 들어간 이슈도 나오긴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이걸 언제 어떻게 풀 거냐. 명분이 있어야 나오는데. 근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거의 마구잡이로 이제 들어갔다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걸 왜 유지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들어갈 때 뭘로 들어간 거죠? 드루킹 특검으로 들어간 거였습니까? 천막을 방송법으로 들어갔습니까? 드루킹이었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전국을 브레이크 걸 때는 방송법으로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그건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요. 드루킹으로 하고 있다가 뭐 지금은 또 뭐 김정은과 청와대 주사파 간에 무슨 뭐 사전 밀당 비슷한 이런 얘기 해가면서 온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그러고 계세요. 근데 어쨌든 천막은 펼쳐졌으나 어떻게 치울지 그리고 전국을 어떻게 풀지에 대한 고민은 전혀 하고 있지 않아서 홍준표 대표 얘기를 잠깐 하면 이분이 제가 이제 제 지역구에 이제 그 지역구는 아닌데 저희 지역에 너무 지역구에 도선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가서 이제 주지스님 인사를 드렸더니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등을 다 다는데 홍준표 대표 것도 달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당 대표니까 부처님의 자비가 진짜 넘치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만수무강을 빌었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누구의? 홍준표 대표?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홍준표 대표가 이 말하는 걸로 보면 스크루지 영감인데 실제 우리한테 해주는 걸로 보면 선물 주는 산타크루스라고 그래요. 너무 도움을 줘서 욕을 먹어줘서 민주당으로서는 지방선거의 보약 같은 존재죠. 입맛은 쓴데 몸에 좋은. 그 정도. 그러니까 우리끼리 앉아서 농담이 저분이 행여나 빨리 관두시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도 해요. 그런데 한국 정치사는 정말 엉망으로 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저분이 저렇게 막 함으로써 아까 앞에 도울 선생님 전화 연결로 이렇게 여러 가지 반어적인 얘기를 또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에 가면 갈수록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정치적 이익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국민 전체로는 혹은 불행이다. 우리 정치 전체로는 대단히 안 좋은 일이다. 여기서 저는 전혜옥 작가의 논평 잠깐 듣고 싶은 게 뭐 이제 보수당 계셨던 분이니까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게 이런 논평 위장쇼니 뭐 공범이니 이런 논평이 네. 이런 지금 국민 분위기에서 네. 다수가 정상회담 지지하는 분위기에서 독이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할까요? 독이라고 생각하고 득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독이나 거예요? 득이나 이제 야당은 야당의 본분을 해야 되는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의 그 영어 표현은 이제 오포지션 파티예요. 그러니까 반대를 하고 어떤 균형을 잡아주고 그렇긴 한데 아무리 그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국가적인 사안이라든가 이럴 때는 뭐 국민이 찬성한다고 여론을 따라가는 게 정치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합심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국가의 위기나 중대사라든가 그런 점에서 홍준표 대표가 정말 그 큰 정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큰 발언을 했어야 되는데 이 대소를 구분 못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큽니다. 칭찬할 땐 칭찬해야 되는. 이게 힘을 보태줘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그 어깨에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벼랑 끝에 선 듯한 그 외로움과 아주 그 처절함을 갖고서 이제 앞으로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어그러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때 모든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생각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오히려 용기를 주고 지금은 힘을 실어줄 텐데 그렇죠. 자꾸 벼랑 끝으로 왜 미느냐.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저는 뭐 칭찬할 때 칭찬하라는 얘기보다는 야당이 좀 무서워야 되거든요. 여당으로서는. 야당이 무섭고 뭔가 이렇게 아프게 해줘야 하는데 무섭기는커녕 우습잖아요. 아니 그 홍준표 대표가 저렇게 지금 그 말을 내놓는 걸로 보면 사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히려 친북 주사팔로 보일 정도예요. 북하고 터놓고 얘기하고 김정은 칭찬하고 남북 정상회담 띄워주고. 그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야 과연 되겠냐. 그러니까 야당 대표가 지적하는 거, 야당이 그 힘을 쏟아가지고 비판하는 거 이런 것들이 여당한테 아프고 국민들에게 고개를 주걱거리게 만드는 일이 되어야 나라 전체가 앞으로 나가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너무 안타까워요. 홍준표 대표가 이제 박용진 의원 얘기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이런 상황에서 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은 대통령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굉장히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뭐 연평해전 뭐 천안함 이런 분들에게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이 평화를 위해서 당신들의 헌신이었다. 이런 말씀 한마디는 걸치고 가야 되지 않느냐. 뭐 이 정도 하면은 참 많은 그 보수층도 끄덕였을 텐데. 너무 나갔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걸 정쟁으로 해결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홍준표 대표 얘기만 나왔다면 끝이 안 나요. 대화가. 이런 걸 올리시는 거 아닌가? 노이즈 마케팅입니까 뭡니까? 갑자기. 은수미 성남시장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는 왜 하한가요, 전 작가님? 지금 이제 은수미 이제 후보가 하는 말이 이제 자신은 한 푼도 안 받았다. 잠깐만요. 정리를 할게요. 우선 모르시는 분도 계셔서. 그러니까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한테 차량 유지비하고 운전기사 월급을 지원받았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은 의원은 몰랐다. 자원봉사자인 줄 알고 받았다. 이렇게 지금 의견이 팽팽한 상황. 그래서 이제 1년에서 한 달 모자란 동안 이제 한 달에 거의 300여만 원이니까 한 3,300만 원, 한 3천만 원을 이제 제공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조폭인 줄 몰랐다. 단순히 자원봉사자인 줄 알았다. 1년을 자기를 수행을 해주는 운전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돈이 어디서 나왔으며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다. 이렇게 되면은 시장으로서는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면 자기 그 부하 직원인 뭐 그 사람이 돈을 받았다 그래도 그거는 선이었다. 개인적인 선물이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해명이 좀 군색하다 이 말씀. 군색한 정도가 아니라 잘못 해명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한 푼도 안 받았다. 어디서 들어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말이에요. 그렇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을 비롯해가지고 K미르의 재벌들로부터 돈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식으로 밖에 해명을 못하는 후보라면은 굉장히 이 경기도 지사 선거까지도 지금 불똥이 튀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능력이라든가 처신이라든가 또는 공직자로서의 자세라든가 그러한 자기가 국회의원도 하고 청와대에 있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인물이에요. 박용진 의원님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 그 본인이 은수미 후보가 인정한 것 같은 조폭 관계자인지는 알았든지 몰랐든지 간에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형태로라도 어쨌든 차량과 인력 지원을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만일에 의혹이 사실이라면 알고도 받았다고 한다고 그러면 어쨌든 부적절한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은수미 의원이 지금 제기된 문제에 대한 해명만 하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다 분명하게 해명해서 저는 제기되는 의혹은 먼저 말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솔직하게 털고. 찔끔찔끔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그것이 본인에게 손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잘 아실 거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두 분하고 말씀 나누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최훈창님 외에 여러분이 분명히 정치, 시사, 뉴스를 하고 있는데 예능보다 더 유쾌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문자에 힘입어서 오늘 노동절에도 두 분이 생방송으로 여기까지 달려와 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오늘의 노래 추천곡을 지난주부터 두 분한테 추천곡 틀어드릴게요 하고 못 틀어드렸는데 오늘도 못 틀어드리게 생겼어요. 공명만 말하는 걸로. 공명만 하세요. 공명만. 저는 Something Stupid. Something Stupid. 사랑스러운 노래예요. 사랑의 이 대화. 박용진 의원 준비하셨었어요? 아니요, 까먹었는데 지난주에 뭘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다음 주 뉴스닥은 우리가 반드시 2분 내가지고 노래 꼭 듣죠. 네. 저는 그냥 오늘 세계 노동절 축하드린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닥이었습니다. 청취자 노양희님, 팩트가 무엇입니까? 팩트는요, 중요한 건 우리도 할 수 있답니다. 독일의 장벽 헐었듯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청취자의 말씀으로 오늘 끝인사 나누죠. 저는 내일 아침 7시 반에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